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등불 앞에서 내 마음 아득하여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이 책인데, 이 시집을 발간을 계기로 선생님 이 시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삶 전체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 시집은 선생님 27번째인가요? 28번째인가요? 28번째입니다. 네, 27권 내셨고 28권째. 시력도 대단하시지만 시집도 부지런히 내신 편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농사꾼이 자기 농사를 부지런히 하듯이 시의 농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뭐 시인으로서도 이름을 얻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쓰기에 전념하면서 살아오신 생이 느껴지는 그런 그 시집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특히 그 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한 이 첫 시, 이거를 보면은 그 최치원의 시를 마지막에 이제 인용하셨던데, 그러면서 현재 어두운 등불 아래서 본인 스스로의 그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서 여러 사람들한테 상당히 공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시작으로. 예. 나이가 이제 80에 드니까, 예. 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새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찌어찌해서 한 80년 살았는데, 이대로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뭐 하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예. 아까 최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시인으로서 열심히 시를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썼다기보다도 뭔가 내 인생에 가장 진실되고 영원한 거, 그 하나만 딱 붙들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잡으려고 그냥 계속 열심히 써대니까 이런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름은 다 말라서 심지에 불은 꺼져가는데 그 펄럭이는 그런 희미한 등불 안에서 아직도 내 갈 바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그 막막함이라고 할까, 슬픔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시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를 보시면서, 지금 8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신경을, 쓴 시는 많지 않다, 최근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다른 분들도 아마 이 시에 상당히 공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러진 연필심, 그거 하나를 들고 등불 앞에 있는 아득한 마음. 그래서 뭐, 다가오는 죽음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붙잡으려고 하였던 시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사랑일 수도 있겠고, 또 선생님 인생 전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잡문을 쓰면서, 제 시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인간이라면 부귀 영화를 누린다든가 행복을 누린다든가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가치를 두죠. 그리고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또 권력을 뒤치고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일상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인생은 뭐 그런 세속적인 행복보다도 뭔가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어떤 궁극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쭉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뭔가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항상 외롭고 허전한데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그 궁극에 완전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저는 그냥 관념적으로 영원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라고 할까 네. 갈증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감성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에 그 영혼과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번 시집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유년 시절이 이제 선생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건데 어린 시절 어머니 등에 옆에 그랬듯 적막한 우주의 숨소리를 듣는다. 어린아이의 감성 속에 우주의 숨소리를 듣는다는 게 표현됐다는 게 저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영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기독교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해가 있으시고, 불교에는 또 거의 불교 시인이라고 할 만큼 깊은 표현들을 많이 쓰셨고, 제 기억 속에는 그 무명연시와 같은 시편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와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선생님,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대한 것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도 시는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사랑과 호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예, 예. 그 6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예.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1시간씩 전교 학생이 예배를 보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고 또 전교 과목으로 성경을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공부를 했고 또 기타 무슨 기독교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인생관이라고 할까 생활 태도라고 할까 이런 게 배어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저도 조금 열심히 믿어서 신앙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를 못해서 그게 제 기독교의 한계성이죠. 그러나 저는 기독교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학에 들어와서는 우리 최 교수도 마찬가지시지만 국문학이라는 게 불교와 또 그 피치 못할 그럴 연관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불교에 접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불교 철학에 빠져서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불교 철학에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영향도 받고 그래서 그 양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키엘케고라든가 또 야스퍼스 같은 그런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영향을 받는가 하면 또 하이데거 같은 분은 같은 생어 철학이지만 오히려 또 불교에 가깝거든요. 하이데거 철학이 또 심취도 하고 그래서
철학적인 경향으로 볼 것 같으면 일종의 존재론 예. 혹은 실존주의 이쪽에 소대를 두고 있고, 막 그거가 관련해서는 기독교적인 신학 또 불교적인 신학 요 두 가지 사이를 용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중고등학교 성장 시절에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으셨고 국문학을 지나가면서 이제 불교적인 영향과 그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또 실존주의 철학, 그 이제 하이데거 얘기하셨는데 하이데거는 오히려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동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노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이데거는 20세기는 신이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신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은 자기의 실존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감을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경악하게 되는데 이 시인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경의를 배우고 그 경의에 다가가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야말로 이제 그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제 60년대, 70년대, 20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 선생님 시중에 이번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외갓집에 다니던 동생인가요? 이종사촌. 이종사촌. 예. 그분하고 이제 4살 때 만났고 이렇게 헤어져서 다시 남북 이산가족 때 이제 만나가지고 나온 이 얘기, 그리고 그것에 시장 노트라 해서 동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이게 아마 72살이 된 여동생, 4살 때 만난 여동생을 72살에 만났을 때 느낀 아주 강렬한 감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6.25의 비극이기도 하고 남북 분단의 비극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시가 사실 문학 작품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한 시인의 인생론적인 체험적인 이야기를 그것도 조금 극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독자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참 가슴 뭉클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봤어요. 뭉클한 감정이 느껴지죠. 네. 근데 제가 다른 그 전문에서 썼습니다만 제가 외가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가보다도 외가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 사랑이 아주 깊어요. 근데 그 외갓집에 그 외할머니께서 딸을 6분을 주시고 아들을 1분 주셨어요. 근데 그 딸 6분 가운데 그 첫 딸이 제 어머니죠. 그 둘째 딸이 이제 나한테는 첫 번째 이모님인데 큰 이모님인데 그 큰 이모님이 낳으신 그 딸,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종 사촌이죠. 그 첫 번째 이모님이 낳으신 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 이모님이 한국 전쟁 때 핵막 농락이 돼서 우리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70년 후에 그 큰 이모님의 딸, 이종 사촌이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극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거를 그만둘까 그랬는데 하필 또 제 여동생이 내가 76세 판문점에서 72살 된 그 이종 사촌을 만나게 되는데 헤어지는 날 나더러 그래요. 오라버니 시를 한 편 친필로 써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평양에 가서 외갓집 생각이 나면 한번 꼭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시인인 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평양에서 남한에 내려올 때 아마 무슨 학습을 시키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다 듣고 왔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금강산 호텔에서
밤새 시를 하면서 쓴 것이 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은 이상 가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선생님 이 가계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선생님 외가 쪽으로 이제 대단한 하서 김인우 선생이라든가 송강정철 등과 관련돼서 선생님의 그 시적인 DNA는 외가 쪽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 친가 쪽에서는 예. 별로 훌륭한 학자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예. 그런 훌륭한 학자로서의 이제 소상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예. 외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외가에서 예. 컸으니까 항상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문의 분위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문학이나 학문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서 김인우, 송강, 정철하면 우리나라 유학자로서 시인으로서 문학사에서 빛나는 인물들인데 철학사에서 그런 DNA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날 이렇게 시인으로서 대성하신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시의 2부에 보면은 네.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시가 산문으로 이렇게 15편인가요? 16편 정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현실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도 그냥 뻔뻔스럽게 하고, 속된 편으로 내로남불이라고, 네. 그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예. 또 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어린 시절보다 훨씬 자산은 물질적으로 유복한 그런 사회 같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뭔가 인간적으로는 많은 걸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야기 주더라고.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 사라졌어요. 네. 학문에서는 인문학이 사라져버렸고,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인문 정신이 버려졌다고 할까, 또는 경멸한다고 할까. 하여튼 인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해서 없어져야 될 것. 이런 가치관이 만연되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 인간이 인간에 대한 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도 문득 되돌아 생각을 해봤죠. 한 80년 살면서 나도 과연 인간답게 살았는가. 네. 이런 거 하면서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좀 산문적이라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몇 개 이제 썼죠. 이제 여기 윤동주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셨지만은 이 부끄러움 또는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상실감은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물질적 풍요를 조금 누리긴 하지만 이 삶의 행복감이라 할까? 행복 지수라고 할까? 인간적인 어떤 충족감은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주장하고 외치고 누가 더 부끄러움 모르고 더 강하게 또 이 주장 하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끄러움을 상실하는 시대로 갔지 않냐. 그래서 윤동주 씨가 오늘날도 저에게 좀 하나의 전범이 되는 것은 윤동주 씨는 부끄러움이 기본이고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인간적인 자기 완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가치가 아닌가 해서 특히 요새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인공지능 시대 네.
인간이 부끄러움을 상실하는 거는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조인간하고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뭐 생명 여부 관계가 되지만 기계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렇죠. 예.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됨의 아마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까 인간성일 겁니다. 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인간이 자기를 성찰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윤동주가 기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또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그 윤동주 시인의 밑바탕에는 거기에 앞서서 동양적인 그런 인문 교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동양적인 인문 정신의 토대에서 거기에 기독교적 그 인생관을 결합한 것이 윤동주의 시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동주는 벌써 100여 년 전 분이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윤동주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본래성에 대한 솔직한 자기 성찰 네.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시인이라면 누구나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곧 이 세상을 뜰 글을 때가 오니까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 본 것이죠. 선생님 말씀을 이제 제 나름으로 요약하면 윤동주는 이제 가학으로서 유교적인 교육의 가풍을 배워서 성장했지만 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전통 속에서 양자를 아우르는 게 결국은 인간적인 자기 완성까지는 아니라도 인간적인 자기 발견인데 그것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끄러움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거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각하면서 시를 쓴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 부끄러움 이 시편에서 보면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 반성을 이제 하시는데 아마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는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총명하시고 촉망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딸한테 그렇게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내가 8살 때 예. 한국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외가가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났어요. 예. 아까 이야기한 큰 이모부, 큰 이모의 딸을 제가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살 때 만난 이종 사촌. 사촌. 그 아버지. 근데 저한테 첫 이모부. 이모부죠. 그분이 한국 전쟁 때 부역을 했어요. 예. 그것도 꽤 높은 삼남지방 정치 공작대인가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네요. 그 일로 우리 외가가 그냥 파탄이 나버렸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외가가 꽤 잘 살았습니다. 아이고 전통과 이게 가풍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겠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외할머니한테 세배도 오시고 가끔 많이 와요. 저를 외할머니가 부르셔서 당신 곁에 앉혀놓고 인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조신히 인사를 드리면 외할머니 말씀이 나를 가리키면서 어르신 이 애 좀 보세요.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애고 이 애는 일반 애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오신 손님들이
거기 또 덕담을 또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얘가 보통입니까? 얘는, 보통이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 같이 생긴 그 네. 귀화를 보세요. 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자라서, 나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네. 서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그 어린 소년에게 그 외갓집에 자라는 외로움과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긍심과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겠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여러 편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이제 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박목월 선생님 얘기 이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고담에도 이제 나오고 선생님 아마 문단에 추천하신 분이 그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렇죠. 예. 그분에 대해서 뭐 그분 시나 선생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삼아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박목월 선생님을 문단에 추천한 분이 누굽니까? 정재용이죠. 정지용 선생이죠. 예. 문장지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목월 선생을 추천했고, 그 목월 선생이 또 현대문학제로 오세인을 추천했으니, 예. 물론 목월 선생 추천으로 나보다 훌륭한 신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마땅히 정지용, 박목월의 그 심혈이 흐른다라는 말하자면 가차는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당연히. 그런 것이 제가 문단에서 시인으로서 뭐라 그럴까 내 나름의 시세계를 이렇게 펼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월 선생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현대문학에서 그 당시는 이제 문단 등단이 신천문예 당선 아니면 현대문학지 추천 이 두 가지인데 그렇죠. 그 현대문학지 추천의 경우는 추천위원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네. 잘 아시겠죠. 미당 선생도 계셨고 네. 박두진, 조지훈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나는 이제 목월 선생님 슬하에서 문화에서 네.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목월 선생님이 추천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네. 목월 선생님 추천이 아마 10명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네. 근데 그 당시 미장 선생은 1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월 선생이 좀 엄격하게 했다고 할까, 또는 추천을 잘 안 해줬다고 할까, 이런 건데, 제가 사실 한 3년 동안 목월 선생님, 밑에서 문학 수업을 했습니다. 네. 제시가 굉장히 간결하고, 네. 가능한 한 수식어라든가 꾸미는 말을 삭제하고 꼭 쓸면만 쓰는 그런 나도 모르는 내 나름의 어떤 시의 문체 같은 것이 있는데 공부를 생각하면 목월 선생한테 훈련받은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제가 네. 하고 있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정지용을 저는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고 많이도 하고 했지만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하면은 이제 정지용이고 정지용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세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세 사람에게 같이 시집을 한번 묶어보라는 얘기를 해서 청록집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방 이전에 정지용이 있다면 해방 이후는 청록파가 우리나라 서정시의 주류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박목월 선생님하고 조지훈 선생님은 한국 시업을 만드시고 이제 갖고 오신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가지신 분이고 또 그 중에 선생님이 또한 서정시의 중심 줄기를 이어오신 그런 시인이시고 또 선생님하고 저분은 80년대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엄혹한 시대였는데 네. 서정시를 지키면서 서정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렇게 해 왔고 이번 시도 결국은 이제 서정적인 것들이 주는 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집 특별히 지금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정시, 지금 생각하시는 서정시, 또는 앞으로의 서정시, 뭐, 이렇게. 제가 그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복이 없는 사람인데, 예.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이 스승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우리 훌륭한 스승들이 계셔서 스승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승만이 아니고, 예. 그때, 어려운 때, 훌륭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도움이라고 할까? 그 이끌어짐도 제 인생의 큰, 그 보탬이 됐죠. 네. 방금, 아까 서천영 씨 말씀하셨는데, 198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시가 상당히 그 시의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사회적인 혼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문학이 또, 사회에 헌신해야 될 아마 그런 시대적인 그런 면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그 서정시가 그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만나는 분이 우리 최동호 교수, 아이고, 그때 문단의 그 평론으로 같은 사람 나셔서 신예리 평가로서 그 시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최 교수를 만나서 그 서정시에 대해서 그 최 교수가 지원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대문학지의 문형연 씨 네. 일을 그때가 문형연식 직접. 그때 한번 복간이던가 한번 했죠. 네, 네. 그때 그 최동호 교수가 그때 현대문학 주간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잊지도 않고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과 제 예언이 맞았어요. 네. 그때 70년, 80년대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지키 세웠던 시인들 또 이렇게 돼야만 시의 정도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불과 한 20, 30년 지나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지켜온 서정시의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한국 시의 주요한 시 한 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다른 책에서도 이미 뭐 아주 여러 가지 학설과 외국 다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시라고 하면은 서정시이고 서정시 아닌 것들은 이제 이 짧은 생명력밖에 갖지 못하고, 저는 앞으로도 시가 살아남는다면 서정시가 사느냐 못 사느냐에 앞으로 시의 관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문학의 장르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서정시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시는 물론 벗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외 없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서정시라는 것이 하나의 시의 본질이고 원칙이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실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좋은 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원칙을 놓고 보자면 서정시에서 일탈하는 시는 결국 산문적인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산문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장르가 그 흡인력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정시에 일탈을 하게 되면 좋게 말하면 산문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자면 일종의 산문화된 시, 네. 그래서 산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시로서의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선생님 부끄러움이라는 이 3번을 보면 최근에 문단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재밌게 쓰셨거든요. 이 연사로서 초대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길게 못하고 이렇게 끝났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꽃이 굴러 떨어지고 옷깃에 있는 이 꽃 하시면서
이미 꺾여 내 옷자락에서 시들고 있는 그 노년의 한 송이 꽃, 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잘 표현하셨는데, 요 어떻습니까? 요 표현하실 때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시보다도 우리 시대에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우리 시대에는 원로가 없어요. 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어른들이 계셨죠. 어른들이 계셨고, 원로가 계셨고, 청정을 했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막연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모델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이 들면은, 마치, 용도 폐기된 쓰레기 같이 사라져버려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우리 사회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우리 사회에도 존경할 만한 원로를,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가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우상이 필요해서 그 우상이 설령 우상일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교양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귀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런데 바로 제가 80 돼서 예전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꺾여서 시들어버린 꽃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을 뒤따라가고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 반면 교사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 시들고 있는 그 노년의 한 송이 꽃 하면서 약간의 자괴감도 말씀하시고 자기 반성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노년의 한 송이 꽃이 마치 시 한 편 같은 그런 시의 운명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인생이 아니고 우리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시대에 글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 젊었을 때는 참 훌륭한 시라는 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시들이 과연 지금 우리 젊은이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그게 뭔가 좀 슬픈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젊은이들이 반성할 일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일이라 역설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선생님 이번 시집에 처음에 실려있는 어두운 등불 아래에서라는 시를 선생님 육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두운 등불 아래서 한 겨울밤 정갈한 백지 안정을 앞에 두고 홀로 네게 편지를 쓴다. 그러나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자 터벅터벅 사막을 건너던 낙타의 콧빗줄이 한순간 뚝 끊어져 버리듯 밤바다를 건너던 돛배우 키가 불현듯 꺾여지듯 무심결에 툭 부러지는 연필심. 그 몽당 연필 하나를 들고 흔들리는 등불 앞에서 내 마음 아득하여라. 내 마음 막막하여라. 폐결핵.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 예비 검진을 했더니 엑스선 검사에서 폐결핵 흔적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왔는데 가슴에 뻥 뚫린
허공 하나가 있다고 한다. 당신을 본 순간 미열에 들떠 황홀했던 그 첫사랑의 사진, 젊은 시절 알았던 그 열병.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메꿔지지 않았던 내 한 생의 외로움, 한 생의 우수. 이미 시야가 흐려서 옛 기억조차 모두 사라져버린 노년의 어느 서러운 날. 아무리 떠올리려 안간힘을 써도 떠오르지 않던 당신의 그 아득한 모습.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집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선생님 그 4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과정 폐결에 걸렸던 시절 얘기, 또 따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신경이 솔직하게 격이 없이 토로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집이 좋은 반응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시단에도 좀 이런 시가 있다는 게 좀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인들이 너무 그 언어의 기교라든가 기괴한 이미지 사용이라든가 이 독자들의 인기만을 노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유의를 하는 것 같아서 시단에 앞으로 참 이 독자로부터 오히려 소외되는 일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좀 더 깊고 멀리 가는 그런 시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뭐 지난 60여 년 이상 시에 전념하시면서 28번째 시집을 냈고, 또 등불 앞에서 아득한 마음을 그 부끄러움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뜻깊은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시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예. 우리 어릴 때는 60 살기도 어려웠고, 우리 스승들은 대개 60대에서 70대 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80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산 거고, 또 웬만큼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도 사신다고 그래요. 인생은 길어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짧아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생을, 오래 두고 보지를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그 한 상황, 이런 것에 몰두를 해서, 인생을 길게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러니죠. 근데, 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젊은 시인들이 네. 좀 멀리 바라보고, 제가 아까 영원이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원한 것, 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시를 쓰려고 하기보다도, 그저 내가 코앞에서, 내 면전에서 좀 각광을 받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시를 쓰려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젊은 시인들이 좀 그러지 말고 너무 감각적이거나 너무 순간적인 그런 그 삶의 의미를 떠나서 보다 영원하고 오래된 그런 시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신 말씀이시고, 저는 유사한 말로 깊이 생각하고 멀리 가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좀 듣는 척 하는 신용을 하더니 요새는 저 사람 뭔 소리 하지? 이런 듯한 느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선생님 같이 멀리 걸어오신 이 원로 시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나름의 의미가 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